중 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게 내년 1월까지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정청이 확정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인구수의 120% 분량의 백신을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르면 오늘 승인해 다음 달 4일 보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80대가 숨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가족 2명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성탄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술집에서는 이벤트 영업을 하는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내일부터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 정지와 이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한 민심 수습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수습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빨라진 백신 접종, 청와대 개편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중요한 단독 뉴스를 준비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부가 확정한 소식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4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58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발표 내용을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일반 업종에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200만 원, 영업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씩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겠다며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에는 2차 때보다 지원을 늘렸지만 꼭 임대료에만 써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겐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1월 초순부터 지급을 해서 총 지원 대상은 580만 정도, 58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월부터 석 달치 전기요금과 각종 보험료의 납부기간을 유예받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소득 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법인 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지원 규모는 3조 플러스 알파였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총선과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보편 지급을 실시했던 지난 1, 2차 지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국민 지급 방안은 빠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시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내년 2, 3월이라고 밝혀왔는데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년 2월로 시작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맞게 된다고 합니다. 백신 분량도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점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외국에 비해 도입이 늦다는 비판을 받아온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 인구수의 120% 분량을 계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는 집단 면역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보다 접종은 늦었지만 집단 면역은 더 빠를 거란 장담인데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바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뭐 대부분의 지금 시작한 30-40개 국가들이 전반기에 집단 면역 형성하고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갖추려면 전체 인구의 최소 70%인 3,500만 명이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계약이 확정된 물량은 2,600만 명분뿐입니다. 또 노영민 실장이 밝힌 대로 인구수의 12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해도 100% 항체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캐나다는 인구의 5배가 넘는 1억 9천만여 명분을 확보했고 영국도 인구의 3배, 호주는 인구의 2.3배분을 확보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심어주는 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며 노 실장의 발언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부가 접종 시점을 2월로 특정한 건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국 정부가 곧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오늘 승인해서 다음 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백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르면 오늘 중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m delighted to be able to tell you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developed here in the UK has submitted its full data package to the MHRA for approval. 영국 정부는 다음 달 4일 보급을 시작하고 둘째 주에는 대규모 백신 접종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도 영국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해 화이자 백신보다 이송이 쉽습니다. 벨기에 화이자 공장에서 출발한 백신이 유럽 각지에 도착하면서 EU 회원국들의 접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101세 할머니가 1호 접종자입니다. Dieser Impfstoff ist der entscheidende Schlüssel, diese Pandemie zu besiegen. Er ist der Schlüssel dafür, dass wir unser Leben zurückbekommen können. 헝가리는 의료진이, 슬로바키아는 방역 총괄 관계자가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도 오늘부터 접종을 개시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후폭풍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새로운 실장 체제로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민심 수습 차원에서 노 실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모두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노 실장 후임에는 양정철 전 원장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주변에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측근 인사가 전했습니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도 새 진용을 짜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고 분위기를 반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 실장 후임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카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청 내부에서 어차피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삼철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고 양 전 원장이 비서실장 또는 정무수석을, 이호철 전 수석이 다시 민정수석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양정철 카드를 통해 검찰의 정권 비위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당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윤 총장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초에도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지만 양 전 원장이 적극 지원해 결국 총장에 임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립이 센 편인 양 전 원장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군기 반장 역할을 잘할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물불 안 가리는 양 전 원장의 스타일이 문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청와대는 민심 수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권의 강성 인사들과 핵심 지지층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당원들은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전화와 문자까지 돌리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에 취해 탄핵을 밀어붙이다간 자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박연숙 씨의 SNS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의 이름과 휴대전화가 공개돼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며 문자를 보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180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등 탄핵 주장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일본산 저가 브랜드를 입은 사진을 올리곤 친일파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에서 27,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온라인 촛불 시위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67,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윤 총장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진석 의원도 정직 2개월도 못 시키면서 무슨 탄핵이냐고 했고 김근식 교수는 탄핵 사유를 입증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나흘이 지났지만 둘로 갈라졌던 민심 여전히 각자의 줄기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왜 유죄인지 530쪽 넘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했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여전히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집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혔고 결국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사법 질서를 부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끝나지 않은 조국 전쟁에 맞췄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죠.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피할 수 없던 운명이라며 검찰 탓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 세력은 즉시 호응하며 재판부와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 가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AI가 도입되면 판사부터 제일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정 교수를 예수에 비유하면서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PC를 옮긴 자산관리사 김모 씨는 자신의 위조 경력을 고백하며 입시 비리가 만연한데 왜 정 교수만 잡아가냐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힘입어 해당 법관을 탄핵하자는 국민청원은 4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조국 지지자들의 이런 행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들이 사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이 사건을 가져왔다고 분석합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따라 결정된 죄는 희미해지고 검찰개혁을 하려다 희생됐다는 이미지만 남기는 전략이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놓아주자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을 검찰개혁이란 프레임으로 더 뭉치게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결국 프레임만 남은 채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확진자가 970명 늘었습니다. 어제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2만 건이나 줄었는데도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가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격상 없이 수도권의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구청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입소자와 직원 등 45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26일 날 3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또 한 번 음성 나온 분들에서 재검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확진돼 승객들에게 검사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버스회사 집단 감염과 연관돼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마을이 통째 격리됐습니다. 또 인천 어린이집, 광주 광산과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는 1,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1,000명이 넘었던 어제와 비슷합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내일로 끝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줄지 않는 환자 수도 걱정이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수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어제 오전 심정지 증세가 나타난 80대 남성이 이곳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40분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13일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능성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고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온 거죠. 숨진 남성과 같은 날 입국했거나 앞서 입국한 다른 가족 2명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모두 분석해 변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은 물론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7명이 발견된 일본은 내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3일의 성탄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죠. 이 처방을 안 지킨 현장 몇 곳이 포착됐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강원도의 한 홀덤펍에서는 수십 명이 붙어 앉아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앉은 진행자가 능숙한 솜씨로 카드를 섞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10명 정도씩 촘촘히 붙어 앉아 게임을 즐깁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도 할 수 있는 홀덤펍입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부터 이어지는 사흘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일부 홀덤펍들은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이벤트까지 기획하면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등록된 홀덤법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스키장은 일시 폐쇄됐지만 곤돌라는 운영하는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 설천봉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당국은 연말연초 4인 이하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 현안 보고를 받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원전 수사뿐 아니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해 모두 3건의 고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때린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과 이 차관이 특가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렸는지, 때린 지점이 일반 도로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경찰 윗선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연관성을 보고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형사 5부에 배당할지 아니면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으로 보고 형사 1부로 배당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수사부서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로 처리하면서 봐주기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어땠는지 사회부 황선영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보니 어떻던가요? 네, 우선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깨우려고 정차했는데 손님이 다리로 기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법원은 손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가해자가 있었는데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습니다. 두 사례 모두 차가 멈췄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법원이 특가법을 적용했던 건데요. 다만 위 두 사례는 택시기사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가 이 차관의 사례보단 높았습니다. 모두 정차된 택시였고 또 합의를 했다는 점이 이 차관 사례와 비슷하군요. 자, 지금 이 차관 사건에서는 특가법의 적용 여부에 운행 중이었느냐 이게 주요 쟁점인데 앞에 사례를 보니까 정차한 택시를 운행 중으로 봤군요. 네, 법원은 택시가 정차된 상태라도 곧 다시 움직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행 중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버스로 따지면 정류소에 차가 잠시 멈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특가법 5조 10-1항을 보면 운행 중에 대한 해석을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판례도 있는데요.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아파트 앞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흔든 승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택시가 또다시 운행해 나갈 계획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운행을 종료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슷한 상황인데도 법원이 운행 중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동구 사례인데요. 한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의 얼굴을 때렸는데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시점이 목적지 도착 이후라서 운행 종료 상태로 판단한 겁니다. 또 지난 2016년 광주에선 운전자가 운행 중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차 중에 당했다는 주장만 인정돼서 특가법이 적용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택시가 정차한 장소도 논란이던데 이거는 왜 중요한 겁니까?
네, 판례를 보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엔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 차관이 탔던 택시가 단지 안에 멈춰섰는지 또 단지 안이라고 해도 교통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법리 적용이 복잡한 만큼 일단 폭행이 확인이 됐고 또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식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검찰이 앞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해낼지 지켜봐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이름값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1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름값이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복 날개로 상징되는 SK그룹의 CI입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계열사들도 이 로고를 쓰는데 그 대가로 SK그룹의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2,705억 원을 냈습니다. 대기업이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이름값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조 4,189억 원으로 전년보다 7% 넘게 늘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은 SK와 LG로 2,500억 원이 넘었고 한화, 롯데, CJ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걷어들인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수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33.3%에 그친 반면 총수 있는 집단은 70.9%에 달합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부가 집중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매출액을 바탕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매겼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용료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으로 기속되어서 재투자되는 등 배당의 경우도 주주 모두가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며 부당한 상표권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서초구가 내일부터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초구가 내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초구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서초구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인 6만 9천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 가구당 10,000원에서 많게는 45만 원을 깎아주고 총 환급액은 63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죠. 서초구는 전체의 50.3%가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구는 어떨까요? 마포는 90% 이상, 용산과 성동은 70에서 80%가 넘고 이른바 노도강은 99%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재산세 절반 깎아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못했습니다. 저는 정부 무서워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치구 평균 집행잔액 759억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초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맞지 않는데 사실은. 법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는 걸 다투고 있는 중인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로 가계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세는 3년간 52%나 늘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민은 내일부터 환급 신청서를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권이 내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추천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2명을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금주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최종 낙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새로 선임된 추천위원이 위촉장도 받지 못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회 사퇴로 한 차례 미뤄졌던 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내일 열립니다. 야당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의원까지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이번엔 최종 후보 2명 선정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 비위 수사를 이첩받은 뒤 서랍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추천위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건강을 흔드는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 즉시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절차적 문제를 들어 행정법원에 의결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측 이현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새로 선임된 위원은 위촉장도 받지 못했다며 심사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윤 탄핵 외치는 여심은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여당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네. 자, 지금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이게 다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권에서는 이제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속내가 좀 궁금한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탄핵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검사 탄핵은 국회 제적의 과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소추만 돼도 그 즉시 권한이 정지가 되고 또 법무부 징계와 달리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를 눌러앉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인 겁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일단 탄핵 소추만 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법무부 징계위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조차도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당내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두관, 또 황운하, 이수진, 이원욱 등 이 4명의 의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김두관 의원은 연 이틀 같은 주장을 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미수라는 게 이제 김 의원이 최성해 총장에게 당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화했다. 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과 또 현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뭐 정말 내가 그 결제를 안 받고 그다음 또 보지도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진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경위를 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최 전 총장에 대한 이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요미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지도부로서도 지금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행동, 이런 돌발 행동이 뭐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물음표 윤 탄핵 외치는 여심은의 느낌표는 특별히 물음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물음표로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로 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물음표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누가 조국에게 등을 돌렸나로 하겠습니다. 등을 돌렸네요, 이렇게. 저쪽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이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던 이인걸 변호사,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그리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먼저 한인섭 원장부터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은사로도 알려진 이 한 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부소장으로 호흡을 함께 맞추는 등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이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의혹 풍선을 심하게 불다가 해명의 바늘에 다 터져버릴 것이라면서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죠.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오는 사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검찰 진술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런 진술을 했나 이런 궁금증이 커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가짜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서 이 한 원장은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또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본인이 확인서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턴 활동 자체도 거짓이라는 취지로까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진술 등을 근거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인턴 확인서, 즉 이 공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 위조와 달리 이 벌금형이 없어서 한층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나눠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인걸 변호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가 정 교수를 질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정 교수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걸 뒤늦게 알고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신 거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이 정 교수가 기소되면서 이 변호인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 목숨 거는데 변호사는 장난을 쳤느냐면서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줬다가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인데 법정에서 지금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최 의원 자신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최 의원 측은 이 두 개의 확인서 가운데 2018년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호형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뭐 자신의 문제가 되면 마냥 감쌀 수도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누가 조국에게 등을 돌렸나의 느낌표는 정의 있는 의리가 진짜 의리로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썼던 이 칼럼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거짓으로 의리를 지키는 건 패거리주의지 진짜 의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서운해할 필요가 없겠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화산 폭발로 잿더미에 묻혔던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고대 로마 시대 서민들이 요기하던 간이 식당이 발굴됐습니다. 색감과 형태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벽화가 특징인데요. 또 2000년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오리와 수탉, 목줄에 묶인 개, 신화 속 바다의 요정까지 노란 벽면에 형형색색의 벽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의 간이 식당입니다. 거리 음식을 팔던 곳으로 하층민들이 싼 값에 끼니를 해결하던 곳입니다. 음식 판매대로 보이는 벽면에 그려진 동물들은 식재료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던 돼지고기, 생선, 달팽이 요리 등의 찌꺼기가 묻은 항아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폼페이 등에서는 80여 곳의 간이 식당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발굴된 곳은 보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Si era iniziato a scavare 2 anni fa, avevamo intercettato solo un lato del bancone, tra l'altro molto bello con una nereide che cavalcava un cavallo marino.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폼페이 외곽에서 귀족과 하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폼페이 유적지는 1년에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지만 관계자들은 내년 4월쯤엔 재개장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진실이 거짓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조국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권력을 등에 업은 거짓이 진실을 제압하며 사회 전체의 판단 기준을 뒤흔들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이번 주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의 범죄를 증언한 사람들이 조국 일가와 가까웠던 걸 감안한다면 이날 판결로 사실관계만큼은 분명해진 듯합니다. 이날 판결문에서 제 눈길을 잡았던 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지난해 조국 세력과 여권의 압박에도 진실을 외치던 이들은 어김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유시민 씨에게 전화로 시달렸고 대대적인 교육부 감사 이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말이 진짜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7년 전에 발행한 표창장, 이런 표창장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면역이 떨어지고 눈을 잘 못 뜨겠더라고요. 사실 조국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 보도도 가짜 뉴스로 매도했습니다.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대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그들은 아무 반성 없이 이제는 재판부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도 진실을 말하던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윤미향 사태 때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했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청년에게는 범인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금이 과거 군사정권 남영동 분실에서 거짓을 강요받던 그때와 뭐가 다르다는 건지 현 집권 세력은 훗날 이런 역사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겁니다. 1898년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는 간첩으로 몰린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공개 편지를 대통령에게 썼습니다. 사법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기고문으로 망명을 해야 했지만 그로부터 8년 뒤 법원은 드레피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겹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였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자정안으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제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매우 적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칠 텐데요. 다만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쌓인 먼지에 추가적인 스모그까지 더해져서요.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